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 박경숙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약혼식에 오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연락이 없던 아들이 드디어 문자를 보낸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름 석자 부르지 않은 채 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라고 선을 그은 글자들은 냉기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다 보니 오래전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 어차피 네 자식도 아니잖아. 왜 남의 자식 키우느라 너까지 망가져? 그때는 다들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민수가 그 말을 한 것이다. 바로 민수. 자신이 20년 동안 온몸 다해 길러온 그 아이. 이름 대신 현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때렸다. 박경숙은 시계를 바라봤다. 10월 27일.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약혼식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옆엔 작은 하트 하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이날만을 위해 몇 달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백화점 세일에서 산 정장도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두었고 미용실 예약도 해두었으며 예비 며느리에게 줄 작은 선물도 포장해 놓았다. 그런데 단 한 문장, 그것 하나로 모든 준비와 기대는 의미를 잃었다. 생각해보면 민수가 어릴 때도 처음부터 따뜻한 아이는 아니었다. 아줌마가 이제 내 엄마야?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가 던진 그 질문은 차가웠고 낯설었고 슬펐다. 하지만 경숙은 아이의 상처가 만든 껍질이라고 믿었다. 진짜 아이는 그 속에 있을 거라 믿었다. 민수가 열이 펄펄 끓던 밤 경숙은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다음 날 일기장 한 구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아팠다. 내가 수건으로 닦아줬다. 엄마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나? 나도 울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시간은 흘렀고 민수는 자라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경숙은 뒷골목에서 노점상을 하며 번 돈으로 기숙사비를 냈고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교재를 챙겼다.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작은 목걸이를 하나 사다 주었다. 그 목걸이는 지금도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검사 시험에 붙었을 땐 마치 자신의 일이 된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바빠진 이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만남도 줄었다. 그리고 이제 약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다. 경숙은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생각했다. 정말 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런가. 하지만 피보다 깊은 정이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과 민수 사이의 것이 아닐까. 입양도 아니고 법적인 보호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엄마 아닌가. 아이의 첫째가 빠질 때 중학교 첫 등교날 고3 수험표를 건네던 아침, 그 모든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수는 선택했다.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안위를,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워진 존재가 바로 경숙이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의문 하나에 다다랐다. 그 아이가 진짜 자신을 사랑한 적 있었을까? 혹은 자신은 민수의 인생에 단지 잠시 머물렀던 보호자였을 뿐일까?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혹시 착각 아니었을까? 그날 밤 경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화면에 뜨길 기다렸다. 혹시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올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이름도 관계도 기억조차도. 그녀는 민수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받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줬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디선가 묻혀있던 소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을 다시 찾게 되길.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먼저 그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예감이 스치고 있었다. 약혼식 당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고급 호텔 앞. 박경숙은 검은색 천가방 하나만 손에 들고 천천히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복장은 단정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다. 카운터 앞에서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선우 검사 약혼식장 매화홀 맞죠?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흘끗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미소를 지었다. 2층 매화홀입니다. 지금 행사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경숙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교차했다. 이선우가 중학교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자신이 직접 싸준 김밥을 맛있게 먹던 점심시간. 밤늦게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기다리던 골목 어기.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의 약혼식이지만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또렷이 가슴을 찔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2층 복도에는 꽃장식과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고 고급 향수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박경숙은 혼자였다. 그녀는 홀 바깥에 조용히 서서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환한 웃음소리, 유쾌한 대화,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 이선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정장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 누군가의 사촌으로서 소개받고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 옆 화분 뒤에 자리를 잡았다. 가방 안에서 꺼낸 노트를 펼쳤고 오래된 수첩 속에 적힌 주소와 이름 하나를 다시 확인했다. 지태환, 정도그룹 회장. 그리고 그 아래 낯기 익은 글씨체로 써진 문장 하나. 1993년 4월 부산 초량동 하숙집. 잊고 있었던 이름.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3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새벽에 문을 두드렸던 남자. 숨을 몰아쉬며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청년. 그 남자가 이제 재벌 회장이자 자신의 아들의 약혼 상대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경숙은 다시 문틈을 보았다. 이선우는 웃고 있었고 정면에는 신부와 신부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신부의 어머니, 침착한 말투의 신부 아버지, 그리고 경직된 표정의 2명의 젊은 남자. 신부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님은 오늘 못 오시나요? 이선우는 아주 짧은 정적 끝에 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순간 경숙의 숨이 멎었다. 존재를 지워버린 단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웃음마저 조롱처럼 들렸다. 경숙은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맞은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수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서류 봉투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오늘 안에 성사시켜야 합니다. 김 검사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또 다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도그룹과 연결된 수사, 이 결혼으로 무마될 수밖에 없어. 가문 어른들이 다 밀고 있으니. 경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 검사라니. 이선우가 지금 맡고 있는 수사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얽히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입력했다. 아들아, 엄마야. 나 여기 있어. 그 사람들 얘기 들었어. 조심해야 해. 글자가 자꾸 틀렸다. 손이 너무 떨렸다. 다시 입력하고 보내려는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건드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숙은 고개를 들었다. 냉정한 눈빛을 가진 검은 양복의 남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달하려는 듯했다. 그 순간 경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을 들어 남자 발밑에 떨어뜨렸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흙과 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당황한 남자의 틈을 타 경숙은 복도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리고 매화홀 문 앞에 멈췄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부 가족들은 당황했고 정적이 홀 안을 감쌌다.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선우와 잠시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공간의 모든 공기를 뒤바꾸기 시작했다. 매화홀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온 이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경숙은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비쳤지만 그들 사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참을 침묵한 후 이선우가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경숙은 대답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정도그룹 김검사 수사 무마작전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금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정리돼 있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이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경숙은 덧붙였다. 지금 네가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엄마는 다 들었어. 그 말에 이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박경숙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신부 아버지 조태식. 그 사람 30년 전에 엄마가 목숨 걸고 숨겨줬던 사람이야. 이선우의 눈이 커졌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다. 조태식. 정도그룹 회장.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 아버지. 박경숙은 고개를 돌려 복도 저편을 바라보았다. 매화홀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경숙은 짧게 대답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렴. 그 말에 이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대화가 오갔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경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매화홀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번엔 함께 있어야 해요. 경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매화홀은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비 신부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조태식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이선우가 정면으로 조태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태식 씨 1987년 인천 초량동 하숙집 기억나십니까? 그 한마디에 조태식의 손에서 들고 있던 티스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신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고 신부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박경숙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날 당신을 숨겨줬던 사람이 나예요. 당신이 피투성이로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열었어요. 조태식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었다. 박경숙은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그날의 빚을 갚으러 온 거겠죠? 그 순간 매화홀의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들어와 각 출입구를 봉쇄했다.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었다. 이선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조태식 회장과 정도그룹 관계자들은 조직폭력배 연루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고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박경숙은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봤다. 이선우가 현장을 지휘하며 체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다. 그 아이가, 자신이 길러낸 아이가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용기 있었다.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었다. 조태식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경숙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정말 당신 신이었군요. 그 말에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선우가 다가와 경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이선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박경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어떤 사과보다 깊고 따뜻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용서했고 무엇보다 이 순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단다. 박경숙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관련자들을 신문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불빛 아래서 경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그녀는 아직 가라앉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민석의 방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샴푸 냄새와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필기노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장과 사법연수원 수료증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받았던 효행상장이 함께 걸려 있었다.
경숙은 그 상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이 써내려간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책상 아래 몇 달 전 민석이 설치했던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보관할 거야. 그가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경숙은 비밀번호를 떠올리려 했다. 생일? 너무 흔하다. 첫 엄마라고 불러준 날? 역시 아니었다. 고개를 돌려 방 한쪽에 벗어놓은 양복 재킷이 눈에 띄었다. 언제나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하던 손길로 재킷 안쪽을 더듬었다.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접힌 메모지가 나왔다. 5.11 24.7조의 딸과 접촉 성공 의미를 가늠할 수 없는 숫자들과 단어. 하지만 그 순간 경숙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금고의 비밀번호일 수 있음을 느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다. 51247 금고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에는 몇 개의 서류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사 합격증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아래로는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들, 그리고 맨 밑에는 얇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경숙은 망설임 없이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검찰청 내부 문서와 빨간색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를 펼치자 민석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흑곰 조직 X파일, 내사 중, 위장 접촉 진행 중.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조직 수뇌부 명단, 예비신부 양측 접촉 성공, 작전 진행 중. 경숙은 숨을 멈췄다. 위장 결혼, 조직 내부 접근 위한 작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노트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석이 약혼자 씨에게 자신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 존재를 지우려 했던 말들. 그 모든 건 엄마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경숙은 가슴이 저미듯 아팠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민석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경숙은 거실로 나가 베란다 창고에 들어갔다. 오래된 철제 과자 상자를 꺼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종이 쪽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인천 초량동 1993년 봄. 정숙의 젊은 얼굴 옆에 선 청년. 허리춤까지 올려 맨 벨트, 뿔테 안경, 어딘가 불안한 듯 웃고 있는 표정. 사진 아래엔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조태식 초량 하숙 집회 1993년 4월. 그날 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새벽. 문 밖에 서 있던 피투성이의 청년. 누가 날 따라옵니다. 제발. 경숙은 망설임 없이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조태식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소주와 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이틀 후 그는 법대생이 아니라 조직 막내였다고 털어놓았다. 백호파라는 이름조차 낯선 조직. 탈퇴하려다 흑곰파에게 쫓기게 된 남자.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경찰은 하숙집을 급습했고 조태식은 체포되었으며 경숙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숙은 사진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조태식, 현재 조태호, 한마음캐피탈 대표이사.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선 그 아이는 경숙을 보며 멈춰섰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민석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경숙은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식사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날처럼. 하지만 서로의 눈에는 더는 감출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비로소 그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다. 서울의 밤은 빠르게 어둠에 잠겼다. 민석이 돌아온 지 몇 시간, 박경숙은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경찰서에서 돌아오자마자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다. 무언가가 끝난 듯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 그 감각은 괜한 직감이 아니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현관 앞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신발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거실 테이블 위 화분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둔 고추장통도 낯선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분명 누군가 이 집에 다녀갔다고 느꼈다. 창문 너머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보니 낯선 검은색 그랜저가 서 있었다. 짙은 선팅 창문 너머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 옆으로 희미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숙의 등골을 따라 차가운 소름이 흘렀다. 그들은 아직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조태우의 체포 이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경비원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지만 얼굴은 낯설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늘 인자한 이동준 씨였는데 이 사람은 젊고 근육질이었다. 정숙은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대신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조용히 품에 넣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안방 옷장 옆으로 몸을 숨겼다. 1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길고 더 강하게. 정숙은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택배원 복장의 남자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배달 왔습니다. 낯선 톤의 어색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대로 침묵했다. 이건 분명 위장된 접근이었다. 정숙은 민석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려 했지만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다. 휴대폰은 신호 없음 상태였다. 누군가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30년 전 조태식을 숨겨줄 때도 비슷한 공포가 있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기로 했다. 잠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15층 높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비상 계단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했다. 이미 복도엔 그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열쇠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소리 없이 부엌 쪽으로 몸을 옮겼다. 가위를 쥐는 손끝이 차가웠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조용히 신중하게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손에는 무기가 있었다. 하나는 권총, 다른 하나는 짧은 막대기 형태의 전기 충격기. 첫 번째 남자가 속삭였다. 확실해? 이 안에 있는 거 맞지?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잠복 중에 들어가는 걸 봤어. 아직 안 나갔어. 그들은 소파 뒤, 부엌 쪽, 각 방문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안방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구두 발소리가 문턱을 넘었다. 남자는 침대 위를 훑다가 천천히 침대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큰 소리로 무언가를 떨어뜨린 듯했다. 방 안의 남자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숙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거실 한가운데 민석이 서 있었다. 그가 언제 돌아온 것일까? 한 손엔 서류 가방, 다른 손엔 권총. 움직이지 마. 검찰청 특수부 이민석 검사다. 그 말에 조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그 중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내 엄마나 찾아봐라.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정숙은 침착한 얼굴로 방에서 나섰다. 여기 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두 남자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정숙의 손에 들린 가위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다. 민석은 재빨리 정숙 앞으로 다가섰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난 괜찮아. 그 중 하나가 권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민석은 소파 뒤로 몸을 피했다. 정숙도 부엌 쪽으로 몸을 숨겼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움직이지 마.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치지 마. 전화도 끊고 신호도 막았잖아. 민석은 미소 지었다. 누가 전화로 신고했다고 했어. 난 GPS 추적기 달고 다녀. 지금쯤 건물 주변에 특수부대 도착했을 거야. 남자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들어섰다. 검찰청 특수수사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민석이 미리 배치해둔 수사팀이었다. 한 수사관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석 검사님의 지시로 24시간 보호 중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긴장을 놓았다. 그 순간 수사팀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휠체어에 탄 조태식이었다. 자수를 한 그였지만 정숙의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이 자리에 오겠다고 민석을 설득한 것이다. 내 부하들이야. 내 말 아니면 안 듣는다. 내가 직접 막아야 해. 모든 상황이 마침내 정리되고 있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몸에 힘이 빠졌고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민석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그 말은 그 밤의 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조사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이 놓인 단출한 공간. 그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조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월이 그의 얼굴 위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날 밤 그녀의 문을 두드리던 청년의 눈빛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경숙이 들어서자 조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조용한 진동이 방안을 휘감았다. 민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다. 그러나 박경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조사실을 나섰다. 유리창 너머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지켜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조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박경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30년 만이네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수없이 접혔다 펴진 흔적이 가득한 낡은 쪽지였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받아든 쪽지엔 익숙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밥 꼭 챙겨 드세요. 열나면 이 수건으로 이마 닦으시고요. 정숙. 그리고 그 아래 서툴지만 정성스레 그려진 프리지아 한 송이. 박경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조태식은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았소. 하지만 당신 인생은 내가 망쳤지요. 박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 끝에 민석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난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조태식은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작은 USB였다. 이 안에 흑곰 조직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금 흐름, 정치인 로비, 회계 조작, 내부 녹음 파일까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보험이었지만 이젠 갚아야 할 빚이 되었소. 박경숙은 조용히 그 USB를 받아들었다. 왜 이제야 내미세요? 조태식은 멍하니 웃었다. 난 암 선고를 받았소. 6개월도 안 남았다는군요. 이제라도 사람다운 일을 하고 싶었소. 당신이 나를 살려준 그날처럼.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숨었는지, 왜 지금에야 나타났는지. 모든 대답은 이미 그의 눈빛과 손끝들림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윤서 씨, 알고 있었어요?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몇 년 전부터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아이는 날 넘어서려 했었고 나보다 정의로운 길을 택했소. 민석 검사님에게 정보를 흘린 것도 그 아이였소. 경숙은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역시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부친의 그림자 아래에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리고 민석과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조태식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만든 건 오직 죄뿐이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준 하루, 그 하루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웠던 시간이었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짚었다. 그때 당신이 끓여준 죽,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리밥과 김치 국물, 그리고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경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망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조태식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박경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 당시금도 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당신도 아직 그 밤의 청년 같네요. 조사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민석이 들어와 어머니와 조태식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사관 2명이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박경숙은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그림자를 내려놓았다.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무게가 아닌 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랜 겨울 끝에 작은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사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이 놓인 단출한 공간. 그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조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월이 그의 얼굴 위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날 밤 그녀의 문을 두드리던 청년의 눈빛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경숙이 들어서자 조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조용한 진동이 방 안을 휘감았다. 민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다. 그러나 박경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조사실을 나섰다. 유리창 너머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지켜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조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박경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30년 만이네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수없이 접혔다 펴진 흔적이 가득한 낡은 쪽지였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받아든 쪽지엔 익숙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밥 꼭 챙겨 드세요. 열나면 이 수건으로 이마 닦으시고요. 정숙! 그리고 그 아래 서툴지만 정성스레 그려진 프리지아 한 송이. 박경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조태식은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았소. 하지만 당신 인생은 내가 망쳤지요. 박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 끝에 민석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난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조태식은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작은 USB였다. 이 안에 흑곰 조직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금 흐름, 정치인 로비, 회계 조작, 내부 녹음 파일까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갚아야 할 빚이 되었소. 박경숙은 조용히 그 USB를 받아들었다. 왜 이제야 내미세요? 조태식은 멍하니 웃었다. 난 암 선고를 받았소. 6개월도 안 남았다는군요. 이제라도 사람다운 일을 하고 싶었소. 당신이 나를 살려준 그날처럼.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숨었는지, 왜 지금에 나타났는지. 모든 대답은 이미 그의 눈빛과 손끝의 떨림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윤서 씨 알고 있었어요?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몇 년 전부터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아이는 날 넘어서려 애썼고 나보다 정의로운 길을 택했소. 민석 검사님에게 정보를 흘린 것도 그 아이였소. 경숙은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역시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부친의 그림자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리고 민석과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조태식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만든 건 오직 죄뿐이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준 하루, 그 하루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웠던 시간이었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짚었다. 그때 당신이 끓여준 죽,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리밥과 김치 국물, 그리고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경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망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조태식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박경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 당신은 지금도 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당신도 아직 그 밤의 청년 같네요. 조사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민석이 들어와 어머니와 조태식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사관 2명이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박경숙은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그림자를 내려놓았다.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무게가 아닌 의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랜 겨울 끝에 작은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2달이 흘렀다.
겨울 초입의 서울은 벌써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거리엔 크리스마스 조명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다. 박경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청첩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하늘색 배경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김민석, 조윤서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메모. 어머니, 이번엔 진심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모시겠습니다. 경숙은 그 문장을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다. 흑곰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검찰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을 줄줄이 기소했다. 민석은 특수부 수사 성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윤서와의 관계는 작전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깊어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아침에 배달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다. 조직 두목의 양심 선언, 30년 범죄 실체 드러나. 그 아래 조태식의 얼굴이 작게 실려 있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차분했고 그의 자백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경숙이 문을 열자 민석과 윤서가 함께 서 있었다. 윤서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두 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노란 프리지아와 물망초가 섞인 작은 꽃다발. 경숙은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와, 윤서야!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셔. 경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때 현관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휠체어에 탄 한 노인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다. 조태식이었다. 많이 야위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 경숙을 바라보며 가볍게 인사했다. 고맙소? 이렇게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경숙은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오신 이유가 있나요? 조태식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공증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인천 초량동 단독주택 박경숙 명의 이전. 경숙은 놀라 눈을 들었다. 이건 왜 저에게? 조태식은 미소 지었다. 30년 전 당신이 나를 숨겨줬던 그 집.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자리는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소.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소. 그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날이었으니까.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태식은 또 하나의 상자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엔 손수건, 쪽지,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초량동 하숙집 앞에서 찍은 젊은 날의 조태식과 정숙. 그 사진을 바라보던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가를 평생 기억한 줄 전혀 몰랐어요. 경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조태식은 민석과 윤서를 향해 마지막 선물이라며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별장의 소유권이었다. 둘이 신혼여행은 그곳으로 가게. 윤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해. 민석은 그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조태식은 조용히 일어섰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경숙에게 말했다. 30년 동안 당신은 내 마음속의 봄이었소. 그리고 그 봄 덕분에 마지막 겨울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소. 경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여전히 그날 밤의 청년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윤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경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지, 윤서야.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그날 밤 경숙은 조태식이 남긴 상자를 조용히 꺼내 민석과 윤서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손수건, 쪽지, 프리지아가 그려진 노트. 윤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아꼈다니. 민석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은 때로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 속에서 오래된 그림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조용한 밤, 박경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함께 흘린 눈물일지도 모른다.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계절을 데려온다. 그러나 그 계절 속에서도 누군가는 봄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봄을 남긴다. 그리고 그 봄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삶 속 어딘가에도 비슷한 상처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품고 있는 후회,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외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가장 믿고 싶은 이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꿰뚫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그 모든 상처를 안고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